그 발표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잘 들리시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무게를 격등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서 계급 모습만큼 이 민족적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계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 반제 투쟁이나 반제국주의적 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은 제 입장에서도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아무래도 제가 좀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토론자 입장에서는 선생님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좀 더 궁금해하거나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토론문을 조금 늦게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도 제가 이게 좀 너무 토론문을 너무 좀 가혹하게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제가 토론문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제가 배포한 토론문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읽는 식으로 하면서 몇 가지 좀 다른 문제 의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첫 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김정호 선생님 이 글 전체를 제 나름대로 좀 요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전후 동맹적 제국주의가 1990년대 이후 냉전 질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로 이제 강화됐고, 따라서 미국 단일 패권화의 현대 제국주의는 지구 단일 시장의 성립에 따라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객관적 요구가 반영된 자본주의 세계 정부로서 제국주의임을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현대 제국주의의 성격 규정에 따라 이제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최근 브릭스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극화 현상을 신자유주의적 상부구조, 즉 단일 패권 국가에 대한 부정 및 대립물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시면서 브릭스가 추동하고 있는 다극화의 진보성과 이에 기초해 계급 모순을 강조하기보다는 국제적 차원에서 현대 제국주의와 개발도상국 진영 간의 모순 또는 경제적 남북 문제, 즉 세계적 불균등 발전의 문제를 주요 모순으로 설정할 것을 이제 변혁운동 전략으로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다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저 개인의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독해를 좀 잘못해서 이런 오해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발표문에서 이 제국주의 혹은 제국주의적 지배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전히 뭔가 굉장히 좀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단일한 권력 체계를 통한 어떤 강압적 과정, 내지 이 강압적 방식으로 이 제국주의적 지배가 이렇게 작용해왔다,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 토론문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그 1990년대 이 냉전 질서가 해체되고 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 미국 중심의 이 단일 패권 체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국가는 사실 이제 뭐 중국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 통합 패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전혀 도전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뭐 과거에 다 아시겠지만 뭐 독일의 마르크화라든가 일본의 엔화가 이런 그 미국의 달러 패권에 한번 도전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로화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경쟁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단일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그 이런 도전 없이 그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그 어떤 도전 없이 말 그대로 아주 일방적이고 어떤 그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런 제국주의적 지배가 행사되어 왔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비추어 봤을 때 전후의 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지배를 이해하는 선생님의 이 설명 방식이나 이해 방식이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그 설명 방식이 그 좀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 토론문 2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이 전후 제국주의적 지배를 통해서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건 분명한데, 이 세계를 향한 이런 제국주의적 지배 그 자체를 통해서 또한 그 미국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근본적 모순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제국주의적 지배가 만들어낸 그 모순의 결과로서 지금의 이런 그 다극화적 경향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새로운 국제 질서로서 이 다극화를 향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낳는 모순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이러한 이해 속에서만 다극화가 갖는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극화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해를 하려면 현재 이 단일 패권적 지배 질서가 낳는 그 모순이 도대체 뭐냐, 지금 세계가 직면한 이런 그 제국주의적 패권 속에서 지금 세계가 직면해 있는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설명 속에서 이 다극화가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본문 중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설명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김정호 선생님께서는 본문에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지향으로서 지금의 이런 어떤 다극화 경향성을 규정하고 계신데, 따라서 도대체 우리가 이 지향이라고 할 때 과연 이 무엇을 지향하기 위한 경향성으로서의 다극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개념적으로 굉장히 좀 공허함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다극화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들, 뭐 민주성, 공정성, 개방성, 뭐 포용성, 뭐 평등과 호혜 정신, 이 본문 중에서 이 말씀하신 이런 가치들은 굉장히 이거는 당위적 가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위적 가치들을 어떤 조건과 구조 속에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돼야 할 문제인데, 본문에서는 이런 그냥 당위적 가치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가치들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과연 정말 뭐 그 브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각자가 모두 이 모든 당위적 가치들에 지금 동의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실제 그들의 국가 전략으로서 이런 가치들을 실제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김정호 선생님의 전체적인 그 글의 뉘앙스가 그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면서 그 대립물로서 설정된 이 다극화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이상적인 어떤 그 관점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이제 몇 가지 개인적인 좀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김정호 선생님께서는 그 동맹적 제국주의 체제가 90년대 이후에 그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 체제로 이렇게 강화되어 왔다라고 이제 그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신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애초에 이제 전후 제국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패권적 이 질서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를 보게 되면 이제 케인즈와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화이트 간의 그 협상이 벌어지는데, 뭐 아시겠지만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패권을 미국에게 줄 수 없다는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그 중립적인 그 국제기관에서 이 자율적인 어떤 세계화폐, 발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의 국제통화 질서를 케인즈가 제안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거를 거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결된 게 그 달러의 금가치만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다른 나라 그 화폐들의 금가치는 그 환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성립하게 된 건데, 따라서 이 브레튼 우즈 체제 자체가 사실은 이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유일 패권국으로서 그런 어떤 그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브레튼 우즈 체제였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전후에 나타난 이런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를 그 동맹적 제국주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좀 부합하지 않는 이해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도 우리가 보면 뭐 그 역사적 사례로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게 그 브레튼 우즈 체제를 미국이 관철시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트라든가 WTO와 같은 국제 규범적 질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늘 뭐 슈퍼 301조가 뭐 대표적이죠. 이런 그 무역 보복 조치들을 늘 자의적으로 이제 발동하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1985년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엔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상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사실 1990년대 이전에도 이미 그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와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관철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제국주의적 경향성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사실 좀 더 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의 제국주의와 냉전 체제 해체 이후 90년대 이후에 지금의 그 제국주의가 뭔가 좀 다른 제국주의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계신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이해 방식에서도 선뜻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왜 출현하게 됐느냐를 보게 되면, 제 토론문 2페이지 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뭐 이윤율이 급락하고요, 장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 이런 뭐 굉장히 큰 위기감들이 지배하던 시기가 70년대인데, 이런 어떤 그 제국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반작용으로서 등장하게 된 게 예컨대 이제 레이거노믹스고 1980년
레거노믹스고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론화된 게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심화된 위기 속에서 등장하게 된 제국주의의 어떤 변화된 정책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해서 그 신자유주의에 맞춰서 뭔가 이 제국주의적 지배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본문 중에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본문 중에 보면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추진하는 제국화 시대에 조응하는 제국주의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구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도대체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라는 이런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추진하는 지구화 시대에 이런 제국주의가 조응한 방식이 지금의 제국주의라는 건데 그러면 그 제국주의를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지배 방식을 조응하게끔 하는 신자유주의는 그럼 왜 생긴 거냐, 이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설명 없이 그냥 본문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좀 뒤집힌 어떤 이해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변화한 정책일 뿐이지 신자유주의 때문에 제국주의적 지배 방식이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침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온 그 장기 침체 국면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제 뭐 국독자론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반적 위기론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런 그 자본주의 장기 침체를 이제 주로 많이 설명들을 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 국독자론에서 얘기하는 전반적 위기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이제 미국의 그 로버트 브레너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러니까 뭐 이 제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의 격화, 그 다음에 그 미국 기업들의 시장 상실, 그 다음에 가격의 상방 경직성으로 인한 이윤 압박. 이게 이제 결국 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 침체를 갖고 왔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자본 일반의 논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70년대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설명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본문 중에서 지금 김정은 선생님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게 세계 경제의 일체화, 세계 경제의 일체화라는 게 결국은 경쟁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국제 독점 자본의 자본 축적 운동에 따른 경쟁의 제거, 즉 세계 경제의 일체화가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로버트 브레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설명 방식에 기초해서 보자면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경쟁의 제거가 아닌 오히려 국제적인 글로벌한 수준에서 전개됐던 이 독점 자본 간의 경쟁 격화, 독점 자본 간의 어떤 경쟁의 격화가 오히려 그 신자유주의 체제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성립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 선생님께서 이해하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좀 다른 좀 측면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 문제와 관련돼서 제 토론문에 적어놨습니다. 달러 패권이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이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석유 달러죠. 석유 달러 시스템이, 존속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이 달러 재활용 구조입니다. 이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달러 리사이클링 그 구조를 통해서 사실은 이 달러 패권이 유지가 돼 왔는데, 그래서 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진 이 통합 패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본문 중에서 김정호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독점 자본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어떤 그 강압적인 방식의 단일 시장 체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좀 설명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달러 패권의 문제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공유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라는 어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 달러 패권 체제가 유지가 되어 왔던 거지, 이게 그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일방적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달러 패권이 유지되어 왔던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미국의 통합 패권 문제를 설명하려면 그 통합 패권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측면들,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문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설명이 굉장히 좀 빈약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 달러 패권 자체가 오히려 지금의 그 미국이 직면한 제국주의적 모순을 낳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기제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고 달러 패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직면한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김정호 선생님의 그 설명 방식하고, 제 생각은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김정호 선생님의 지금 설명 방식은 미국은 강력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극화라고 하는 어떤 그 적대적인 어떤 그 반발에 지금 부딪혔다. 따라서 어떤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 패권 자체가 지금 미국이 직면한 지금 그 위기를 낳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인 가운데 하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 거대 국가가 해왔던 그 역할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제 토론문 4페이지를 보시면 따라서 미국이 통합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을 구성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미국이 가진 이런 제국주의적 패권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는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도 그 향방이 결정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한 축을 구성해왔던 중국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갈 것이냐가 결국은 이 제국주의적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라든가 중국 제조 2025 같은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봤을 때 중국 또한 이 미국과의 그 디커플링을 전제해서 어떤 그 지금 현재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이 미국의 통합 패권이죠. 미국의 통합 패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던 중국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기존의 이 미국의 통합 패권은 굉장히 이게 유지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계속 이 패권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중국이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지금 선택한 이상 기존의 이런 패권의 약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불가피한 현상인 거고 그러면 중국의 이런 독자적 선택에 대해서 또한 미국은 기존과는 다른 뭔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러한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현 단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선택할 그 독자적인 길, 뭐 예컨대 1대1로 그 다음에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이런 독자적인 전략이나 그 독자적인 길이라는 게 과연 어떤 변혁적 의미를 갖는 것이냐, 과연 이것이 어떤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포착하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호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좀 사족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는 미국의 패권은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적 패권도 중요하고 군사적 패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념적 동의인데 그러니까 미국 패권에 대한 이념적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헤게모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어떤 그 측면보다도 사실은 이 헤게모니의 약화, 그러니까 이념적 동의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적 이념, 그 민주주의적 가치, 그러니까 미국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없던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분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패권이라는 게 단지 힘으로만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념적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졌던 그 정치적 설득력, 그 다음에 이념적 동의 자체가 이미 깨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런 제국주의적 패권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토론문 맨 마지막에 보면 차베즈 혁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서의 그 알바 동맹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럽은 왜 그 미국의 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진짜 아주 좀 사족으로 이렇게 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 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